안녕하세요.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6월 모의평가가 실시가 됐습니다. 형식이 바뀌고 평가원에서 낸 첫 번째 모의고사죠. 그런데 첫 번째 모의고사는 문이과가 합쳐지고 새로운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하나는 뭐냐?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모의평가가 왜 어려웠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9월달과 수능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평가의 경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건지에 대한 것을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6월 평가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떤 게 궁금해하느냐면은 출제한 사람들은 분명히 쉽다고 생각하고 출제를 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출제했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힌트를 곳곳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도록 계산을 많이 도와주는 형태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점수는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6월 모의평가가 왜 어려웠었던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 평가의 특징이 문제 분석을 시도해보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문형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문형을 아이들이 상당히 싫어해요. 생각보다 원래 쉽게 낼 수도 있죠. 그리고 쉽게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를 내도 아주 너무 많이 냈어요. 아주 너무 많이 냈어요. 그래서 안면 된통 다 그렇게 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푸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2점, 3점짜리가 해당되는 문제들은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쉬운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상에서 푸는 문제들이 분명히 출제가 됐었습니다. 미적분에 해당하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방정식이 풀리면 아이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방정식이 풀리지 않는 유형이면 아이들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시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시험지에 들어가서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6월 평가원의 문제집을 보고 왜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쉽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지에 대해서 그걸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평가원 문제를 보겠습니다. 2022년 대학 수학능력 6월 모의평가 문제집 빠바방. 자, 1번부터 이제 일단은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쉽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4점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11번에 해당되는 문제였는데 이 11번에 해당되는 문제가 그래프의 특성을 보여주는 형태의 문제예요. 자, 이거는 주기함수의 기호죠. 함수의 기호에 대한 걸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대칭성, 주기성, 그리고 평행이동에 관련된 애들. 뒤쪽에 보면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수능의 평가에서는 분명히 이런 문제의 유형은 분명히 출제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표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형식들을 암기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서 14번에 벌써 형태가 문제 나옵니다. fx 나오는데 몇 차입니까? 3차죠. 3차 함수 그래프인데 여기서 어떤 상태가 나타나나 볼까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절대값이 아이들이 어떻게 어렵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값을 어떻게 출제를 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걸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의 형식은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개의 함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또 하나는 바로 요게 출제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인데 절대값이라는 것을 두 개의 함수이기는 하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통째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전체적인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잘 출제를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아이가 잘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을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조금 후에 여러분들한테 왜 이것이 중요했었던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fx의 평행이동꼴의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겠구나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로 알고 싶은 거예요. 삼각함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저의 판단에서는 코사인 제2공식은 앞가 나왔고 또 그 어려운 문제 형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외로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면은 가장 작은 값을 알파, 가장 큰 값을 베타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로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풀었을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을까? 풀리지 않고 값을 대입할 수 없는 문제는 아이들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특히 방정식 이론 잘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어려웠다고 생각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옛날에 수능상에서는 분명히 객관식, 주관식에 들어가기 전 단계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도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은 뛰어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한 게 형식상에서 기존에 있었던 형식은 조금 잊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조건 주관식 밑에 객관식 마지막 문제는 가장 어려울 거라는 편견은 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능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20번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극값, 그 다음에 3차 함수. 벌써 그래프 개형에 관련된 문제가 벌써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 벌써 두 번째 문제죠. 문제 출제된 거에서 x가 들어와 있어서 미분을 하는 형식의 문제였지만 이 문제 자체도 그래프 개형의 특징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22번 문제도 22번은 분명히 그래프 개형과 그 다음에 함수의 합성 상태에서 치환된 상태에서 또 다른 그래프를 사용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힌트 있잖아요, 분명히. 그 fx 속에 여러 다른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합성 상황에서 그 복잡하면 걔를 치환을 하겠죠. 그리고 가장 큰 철칙은 뭘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3차 방정식은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의 개형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 개형 어떻게 쓸 건지를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리게 돼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래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겠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들어가 볼게요. F1은 4와 F미분 1은 1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정확하게 좌표를 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계산을 피할 수 있게끔 문제를 처리해 준 겁니다. 그럼 이걸 출제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시간을 벌 수가 있고 그리고 힌트로 니들이 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죠, 사실. 아이들의 이러한 힌트를 줬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상에서 먼저 확통을 좀 볼게요. 여기서 기하는 좀 빼드릴게요. 왜냐하면 기하가 지금은 그렇게 판단해볼 거는 크게 많지가 않아.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상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통과 미적을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항 정리와 그 다음에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중복조합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직까지는 뭐 대세이기 때문에 카드를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건 쉬운 문제죠. 그래서 3점입니다. 카드를 받지 않는 아이들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다 분류해야 되죠. 이게 이제 수능상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분명히 받지 못한 아이들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 잘 챙겨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7번과 28번인데 28번의 미적분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분명히 확통에서도 이걸 분류해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맞습니다만 이게 독립시행상으로 됐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소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통의 문제가 좀 더 쉬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단 이거를 푸는 사람은 누구? 분과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9번과 30번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30번 문제는 독립시행이고요.
9번 문제는 분류하는 문제고 원순열 문제. 누가 더 어려울까요? 29번이 더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확통에 관련된 문제들은 어느 정도 지표가 있어요. 어떤 지표가 있냐면 어떤 문제를 더 어렵게 생각할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크게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미적분에서는 분명히 시도를 합니다. 미적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적분. 무한등비급수가 생각보다 좀 쉽게 출제됐어요. fx하고 gx 서로 다른 양의 개수가 3이다 라고 했죠. 그죠? 자,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됐어요. 많아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지금 계속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상에서 분명히 그래프 개형의 문제는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난이도가 어떻게 전달이 될지를 판단을 이미 끝낸 상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0번 문제가 그래프 개형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28번의 형태의 문제인데 28번의 형태의 문제는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대로 문제를 푸는 건 아이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만 거기에 도형에 대한 어떤 판단이 개입이 된다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이것도 이 정도 난이도는 아이들이 풀 수 있겠다라는 걸 분명히 판단하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조금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지금 두 문제를 분류를 분명히 다르게 냈어요. 그런데 똑같이 풀려요. 음함수 미분.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라는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냈지만 이걸 음함수로 문제를 풀었다면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음함수로 문제를 풀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음함수에 대한 실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사용 안 하거든요. 상위권은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역함수 형태로 해석을 했다면 풀기 싫었겠지. 자, 그러면 아이들 어렵게 생각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역함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선택상의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과 역함수가 병립될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러면 역함수가 빠지고 그래프 개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푸는 문제예요. 계산형 문제지만 그것이 방정식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그 문제의 전형적인 30번 문제입니다. 계산형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방정식의 형태로 안 풀려요. 자, 그런데 지금 문자를 2개, 3개를 가지고 가는 음함수 미분법은 출제가 된 사례가 많진 않아요, 지금. 근데 수능 특강이 분명히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음함수 미분에 대해서 변수가 하나가 더 들어간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거냐라는 부분이죠. 자, 이 문제 굉장히 출제하고 싶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변수가 하나 늘었고 이쪽 이쪽 함수를 서로 묶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2개를 병립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형태의 문형이라고 봅니다. 지금 처음 시도를 했고 시도를 해서 발을 디뎌놨기 때문에 낯선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고, 하지만 그렇게 눈에 익은 문제 형식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고 싶은 생각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판단들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는 수능상으로 갔을 때 과정, 진도는 다르지만 형식을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어떤 형태가 출제가 됐구나, 이러한 시도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많이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절대값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비법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무나 알려드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만 알려드리는데 너무 답답해서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